끔찍한 살인사건 이후 처음으로 랍과 미셸 라이너의 장남이자 피의자 닉 라이너의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침묵을 깨고 자신이 겪는 악몽 같은 현실을 말합니다. Law and Crime이 전하는 스캔들입니다. 저는 시에라 질레스피입니다. 2025년 12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잠식했습니다. 할리우드의 유명 커플 롭 라이너와 그의 아내 미셸 싱어 라이너가 자신들의 집 안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전으로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바로 롭 라이너의 아들 닉 라이너로 그는 브렌트우드 자택에서 부모를 칼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2세의 닉 라이너는 몇 시간 후 로스앤젤레스의 엑스포지션 파크 지역에서 체포되었으며 이후 가중사유가 적용된 1급 살인 2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특별한 상황이란 그가 이 끔찍한 두 사람을 살해하는데 칼을 사용했다는 혐의입니다. 그 후 닉 라이너의 법적 싸움에 변화가 있었지만 라이너 가족과 가까운 이들의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국제적인 무대에서 펼쳐졌고 가족이 TV와 영화 제작 업계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들은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제이크 라이너 형제 중 장남은 이번 달에 침묵을 깨고 서브스택에 상상할 수 없는 상실에 대한 에세이를 올렸습니다. 그는 그 제목을 엄마와 아빠, 부재를 내 인생의 중심으로 정했습니다. 제이크는 롭과 미셸과 함께 성장한 이야기를 곁들여 그들을 인생의 등불이라고 표현했으며 부모님과 함께한 어린 시절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사진만 봐도 그들이 서로를 정말 사랑했고 자녀들도 정말 아꼈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게시물에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몇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닉의 사건에 대한 최신 소식과 그의 다음 재판 날짜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하지만 먼저 이것부터 시작할게요. 제이크는 자신의 에세이를 시작하면서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드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살해된 12월 14일, 그는 몇 주 전 세상을 떠난 절친을 기리는 추모 행사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날은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제이크는 막내 여동생 로미에게서 두 번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전화는 아버지 롭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화에서는 어머니 미셸도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롭과 미셸은 12월 14일에 마사지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마사지 치료사가 집에 도착했지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 결국 로미에게 연락했습니다. 로미는 결국 집 안에서 부모님이 참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제이크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용하자면 부모님 두 분을 한순간에 동시에 잃는 기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참담해서 이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마다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에게 납득시켜야 합니다. 이건 정말로 제가 겪는 악몽 같은 현실입니다. 제이크는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의 폭력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하며 저는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본다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계속 떠오르는 건 부모님이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부모님은 그런 일을 당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자들은 여러 언론 매체에 참고로 닉을 평생 동안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브렌트우드에 있는 같은 부지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혹한 공격을 촉발시킨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살해되기 전날인 12월 13일 토요일 롭과 미셸이 코난 오브라이언의 연례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받았고 그들이 닉도 함께 갈 수 있는지 물어봤다는 점입니다. 파티 도중 닉은 다소 이상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SNL 출신의 빌 헤이터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 닉과 어색한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시점에 닉은 파티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롭과 미셸이 우리 다 같이 나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모두 파티를 떠났고 다음날 롭과 미셸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이크 라이너는 에세이에서 그 후로 매일이 끔찍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만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 우리가 보내는 모든 순간이 부모님이 살해당한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순간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와중에도 세상은 마치 애도보다 서류 작업이 먼저인 것처럼 회의, 서류, 결정, 설명을 요구합니다.
제이크는 할리우드 명문가에서 자란 덕분에 자신의 어린 시절이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든 제이크에게는 그저 엄마와 아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건 내 부모님이 누구였는지 덕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1시간만 더 이야기하고 작별할 수 있다면 저는 모든 다저스 경기, 브로드웨이 공연, 휴가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제이크는 에세이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글을 쓴 목적은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전하고 동시에 부모님이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고 저는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저라도 이런 끔찍한 상황이 있었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너무 특수하고 어두운 일이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가족의 절반 이상을 잃었어요. 물론 부모님을 한 분이라도 잃는 건 정말 참담한 일이지만 두 분을 동시에 잃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게다가 그 중심에 내 오빠가 있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면 정말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건 이해합니다.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 가족만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비밀로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서 빼앗긴 것 중 남아있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런 현실을 겪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사랑과 연민만 부탁드리고 이는 제 부모님께서 평생 지켜온 원칙입니다. 지금 제이크의 남동생 닉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만약 이중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이나 심지어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사형 집행이 유예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이크는 이 에세이에서 동생의 체포와 혐의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제이크와 로미가 동생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그를 삶에서 제외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번 달 초에 레이더 온라인과 인터뷰한 내부자가 닉이 폭로책을 쓰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처음 전해드렸어요. 그 내부자는 매체에 이렇게 말했어요. 라이너는 특권을 누린 할리우드 아이로서 알게 된 부모님의 추악한 비밀을 폭로하고 부모님이 왜 자기 침대에서 살해당했는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싶어 해요. 같은 소식통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이름을 밝히고 최대한 망신을 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의 형제 자매들에 관해서는 그 소식통은 이렇게 전했어요. 살아남은 가족들에게 그는 사탄 그 자체예요. 그들은 그가 남긴 트라우마와 끔찍한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생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 타락한 폭로로 고통을 더할 거라는 생각에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더욱 심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닉을 마지막으로 본 건 2월 기소 인부 절차에서였고 그는 머리를 밀고 수감복을 입어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의 국선 변호사가 그 심리에서 닉을 대신해 무죄를 주장했어요. 라이너 씨를 대신해서 권리의 진정과 행사, 군인 및 참전 형사 권리를 포함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모든 특별 혐의, 하중 처벌, 그리고 화재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이너 씨 대신 무죄 주장 답변이 접수됐습니다. 판사는 닉 씨에게도 보통 기소 인보 절차 직후에 열리는 예비 심리를 연기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라이너 씨는 신속한 예비 심리 권리가 있어 기소 인부 절차 후 법원 업무 기준 10일 이내, 그리고 달력상 60일 이내에 예비 심리가 열려야 합니다. 오늘이 기소인부 절차가 있는 날입니다. 이 권리를 포기하면 귀하의 사건이 2026년 4월 29일까지 30일 달력일 중 첫 번째 날로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십니까? 예비심리가 4월 29일부터 30일 달력일 이내에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변호인도 권리 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법원은 미스터 라이너가 10일 법원일 및 60일 달력일 내에 열리는 신속한 예비심리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포기했으며 그의 기록상 변호인도 그 권리 포기에 동의했음을 인정합니다. 피고인은 다음 재판일이 2026년 4월 29일 30일 달력일 중 첫 번째 날임에 동의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 마스터 캘린더의 감독 판사에 의해 모든 목적으로 배정됩니다. 이 사건은 모든 목적으로 108호 법정의 사모다 판사에게 배정됩니다. 의자 렌달에게 말합니다. Yeah. 제가 가니까 이미 실패한 거예요. 사건 초기에 닉은 유명한 변호사인 앨런 잭슨이 그를 변호하고 있었어요.
잭슨은 매사추세츠 재판에서 카렌 리드의 변호를 맡은 유명한 형사 변호사입니다. 카렌 리드는 경찰관 남자친구 살해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라이너 사건을 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잭슨은 뜻밖에도 닉의 변호인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하지만 그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닉이 살인죄에 대해 무죄라고 말했죠. 오늘 아침 저는 닉 라이너의 변호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닉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희가 닉을 계속 변호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적, 윤리적 이유로 설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임을 압니다. 북선 변호인이 개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임명되었고 닉 라이너가 앞으로 이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그의 이익을 매우 능숙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제 팀은 여전히 깊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닉 라이너와 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는 단순히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적 절차가 이 사건을 둘러싼 상황의 진실을 밝혀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닉의 사건입니다. 알다시피 지난 3주 동안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닉에 대한 기사, 그의 가족에 대한 기사, 그리고 상황에 대한 기사들이죠. 추측성 기사도 많았습니다. 12월 12일 이른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뉴욕에 있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와 제 팀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전념해 왔습니다. 정말로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닉과 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쏟았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건 확실하니 믿으셔도 됩니다. 이게 이주의 법에 따른 건가요? 캘리포니아 법에 따른 건가요? 닉 라이너는 무죄입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그 말 그대로 접어두세요. 그 말 그대로 접어두세요. 우리는 그가 앞으로도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 심리에서 좀 더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먼저 예비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그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비 심리에서 법원은 재판으로 진행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검사들이 닉에 대한 일부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이 모든 것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사건이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제이크 라이너의 에세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말이죠. 그럼 오늘의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전 연방 검사이자 저희 프로그램의 단골 게스트 니마 로만입니다. 니마 씨, 반갑고 스캔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이크 라이너가 직접 쓴 이 폭로 에세이부터 살펴볼게요. 이 에세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를 항상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모두를, 그것도 자기 침실에서 칼에 찔려 숨지는 그런 끔찍하고 참혹한 살인으로 한꺼번에 잃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또한 자신의 형제가 용의자이기 때문에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아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가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이크와 여동생에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가 겪는 일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모든 사건을 다루면서 항상 생존자들과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이 일을 겪으면서 생각했어요. 최근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다행히도 저에겐 함께 슬퍼해줄 언니가 있었어요. 저는 제이크 라이너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만약 제 형제 자매가 제 부모 중 한 분을 죽인 혐의를 받는다면 어떨까 싶었죠.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 누구도 다행히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은 없지만 정말 충격적이고 참담한 일이에요. 그가 에세이에서 말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여전히 궁금해하고 일부는 답을 찾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면서 만약 우리가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예비 심리가 곧 다가오잖아요. 그때 우리의 궁금증이 더 많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건 왜라는 점이죠. 사건 전날 코난 오브라이언의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언쟁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 일과 연관이 있을까요? 이게 몇 주, 몇 달, 어쩌면 더 오랫동안 계속된 일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누군가를 부모님을 죽이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단순한 정신병적 증세이나 정신건강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여기 LA에서 이와 비슷한 실제 사건이라고 하면 당연히 오래되긴 했지만 메넨데즈 형제 사건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누가 부모를 죽이고 싶어 하게 만드는 원인이 뭘까요? 그리고 당연히 그 사건의 경우 넷플릭스 시리즈 몬스터즈나 그 사건을 다룬 다른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그들은 호세의 성적 학대 때문이라 생각하죠. 저는 로브 라이너가 학대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보는 사람 중 일부는 그저 돈 때문이었다고, 버블리 힐스에서 자란 버릇없는 아이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LA에 있고 그들과 같은 고등학교를 다녀서 그를 잘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판에서 닉 라이너의 행동 이유에 대한 추가 정보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 변명은 아니고 변호 논리도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모두가 진짜로 궁금해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이 사람을, 부모를 죽이게 만들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면 저희가 Law and Crime에서 다루게 되겠죠.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끔찍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Rob Reiner와 Michelle Singer Reiner, 사랑받는 자성가들이라는 점까지 더해지면 정말 충격적이죠. 영화와 TV 프로그램, 그리고 그녀는 사진작가이자 프로듀서였어요. 이분들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호감이 많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모두에게 왜? 라는 의문과 동기를 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게 변명이 되진 않더라도 설명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는 어떤 식으로든 변호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가 중독,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남용 같은 과거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혹시 그의 변호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을까요? 네, 맞아요. 변호 전략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에라, 당신 말이 완전히 맞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스캔들에도 많이 출연했고 Law and Crime 전반에서도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게 바로 True Crime 장르죠. 하지만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제가 말하는 3중 타격 때문이에요. 저는 TV 출연도 많이 하고 많은 기자들과 프로듀서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들은 주로 3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그 3가지 모두에 해당돼요. 첫 번째는 true crime이고요. 누군가 부모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저희가 다룹니다. 당연히 오락적인 요소도 있죠. 그렇죠? 사람들은 유명인사를 좋아하고 유명인사가 관련된 사건을 따라가죠. 그게 진짜 범죄가 아니더라도 유명인사가 연루된 어떤 종류의 법적 분쟁이든 관심을 가집니다. 세 번째로 많이 다루는 사건은 정치입니다. 아시다시피 롭 라이너는 정치적으로 매우 적극적이었죠. 그리고 그런 이유로 그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화 범죄,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정치가 모두 교차할 때 저는 이 재판이 아마도 LA에서 OJ 사건 이후 가장 큰 재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은 조니 뎁과 앰버 허드 사건처럼 많이 보도될 것 같습니다. 재판이라고 한 이유는 이 사건이 거의 확실히 재판까지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 이유는 만약 당신이 지방검사인 네이슨 호크먼이라면 이 사건에서 어떤 식의 감형 합의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사건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걸려 있습니다. 변호인이라면 끝까지 재판을 끌고 갈 겁니다. 이제 저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압니다. 사람들은 사형 가능성도 언급하지만 캘리포니아는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라이언 코버거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사형을 피하기 위해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받아들이는 일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수로 남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만 하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이제 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신 이상으로 인한 무죄 주장 같은 방어 전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앨런 잭슨이 이 사건을 맡았던 짧은 기간 동안 그는 물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유명 변호사입니다. 그는 카렌 리드를 변호했죠.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일부러 그런 기사들이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법정과 여론의 법정이 있고 유명인 사건을 맡는 유능한 변호사들은 그런 주장을 언론에 어떻게 알릴지 잘 압니다. 그들은 그의 정신건강 문제와 약물 변경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도 이번 사건에서 변호 측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매우 어려운 변호 전략이에요. 정신 이상으로 인한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변호인 측이 피고인이 정신질환이나 결함 때문에 자신의 행동의 본질과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전날 밤 휴일 파티에서 부모님과 말다툼할 만큼 또렷하다면,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도망쳐 산타모니카 호텔에서 몸을 정돈하고 피를 씻어낼 수 있다면, 법적으로 심신상실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변호인이 그 이론을 주장하는 건 막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말은 그는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그들이 가진 최선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저도 동의해요. 제 생각에 그쪽으로 가면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또 니마 씨 말씀대로 이 사건에서 논의할 점이 많고 사형제도와 코난 오브라이언 파티 얘기도 나왔죠. 빌 헤이터가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나요? 제인 폰다도 있었고 많은 유명 인사들이 모였죠. 앨런 잭슨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앨런 잭슨이 핵심 인물이었던 캐런 리드 재판들을 계속 지켜보셨으니까요. 그가 케빈 스페이스도 변호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케빈 스페이스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죠. 여기 매사추세츠에서는 모든 혐의가 취하됐어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닉 라이너가 그를 선임할 예정이었지만 그는 사건에서 손을 뗐어요. 그 이유는 아직 100% 확실히 확인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시 웨버와 여러 번 대화하신 걸로 아는데 돈 문제였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암시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라이너 남매인 로미와 제이크가 닉 라이너와 완전히 연을 끊어서 닉 라이너가 소위 말하는 라이너 재산에 전혀 접근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변호를 계속하거나 그런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거죠. 그의 은행 계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냥 추측이지만 저도 그게 돈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이 사건을 변호하는 데는 정말 많은 돈이 들어요. 결국 끝날 때쯤엔 수백만 달러, 7자릿수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잭슨뿐만 아니라 관련된 동료들이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맡게 되면 이건 유죄 협상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우리가 말한 이유로 재판까지 가야 하며 캘리포니아엔 명확한 살해자 상속배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죽이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유언장이든 신탁이든 상관없어요. 다른 은행 계좌나 다른 법적 수단의 수혜자라고 해도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질문은 그 돈이 제이크에게 간다면, 그리고 상당한 금액이라고 가정하면 제이크와 로미에게 가는 거죠. 맞죠? 형제 자매들은 글쎄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형의 법적 변호 비용을 내줄 건가요? 아니면 그가 혼자 감당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결정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제이크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국선 변호사를 두게 된 사실을 보면 닉 라이너가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가 이 살인 사건들 이전에 돈이 있었다고 해도 그게 큰 금액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게스트하우스에 살고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는 꽤 잘 알려진 약물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만약 록과 미셸 라이너가 아들이 약물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정말로 믿었다면 그들에게서 아들에게 큰 돈을 줬다는 건 놀라운 일일 겁니다. 그리고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가 본 몇몇 주장에 따르면 코난 오브라이언의 크리스마스 파티 이후에 그들이 심하게 다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다시 약물에 손을 댔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롭과 미셸이 네가 다시 재활 치료를 받으면 좋겠어. 치료를 받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밝혀지길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살해자 상속 배제법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과 선 오브 샘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한테 설명해 주시겠어요? 닉 라이너가 지금 LA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가 감옥에서 이른바 폭로책을 쓰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름을 밝히고 할리우드 음모에 대해 폭로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런 책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은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죠. 아직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아니지만 꽤 심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시에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건 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렉스 헐먼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하고 있는 일, 롱 아일랜드 연쇄살인범 사건 말이에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엔 살해자 상속 배제 규정이 있어 부모를 죽이면 상속받을 수 없어.
하지만 샘의 아들법은 대체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단을 받아 효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믿기 힘들겠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닉 라이너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른 주에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했듯이 이게 가장 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재판에 코난 오브라이언, 헤이더, 폰다, 레리 데이비드 같은 이들이 나오는 모습을요. 이 사건에는 잠재적인 증인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말 그대로 유명 인사들이 총출동할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최근 가장 큰 재판이 될 것이며 완전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후속 다큐멘터리들도 분명히 큰 인기를 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커서 모든 주요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를 방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잖아요. LA에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LA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 궁금해하니까요. 이 네트워크나 US 위클리 같은 매체가 존재하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삶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 범죄가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만약 실제 범죄가 있다면 우리 모두 알고 싶어 하잖아요. 빌리 크리스털은 롭 라이너와 절친으로 아이들과 함께 자라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몇 명 중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리 크리스털이 증인 속에 서서 그런 모든 걸 발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보는 것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충격적이죠. 그런데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만약 닉 마이너가 지금 실제로 감옥에서 이걸 쓰고 있다면, 그러니까 만약 그가 정말로 이 폭로책을 쓰고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돈을 벌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만약 그가 지금 노트에 뭔가를 쓰고 있다면 이런 일기나 노트에 쓴 내용들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가 말하거나 쓰는 모든 것은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가 그에게 조언을 한다면, 그리고 그가 이걸 하고 싶어하고 캘리포니아의 Son of Sam 법에 따라 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저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할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 당신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기자나 프로듀서에게 한 진술이나 당신이 쓴 글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인터뷰가 있다면 저는 반드시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겁니다. 저라면 이런 경우 어떤 인터뷰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심신상실 항경이라면요. 살인사건에서 변호 방법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가 스캔들에서 많은 사례를 다루지만 일반적으로 3가지나 4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하죠. 맞죠? 첫 번째는 내가 아니었다입니다. 닉 라이너가 자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건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DNA, 혈액, 영상, 지문 증거 등 온갖 증거가 넘쳐날 거라고 봅니다. 법의학 증거도 있을 것이고 아마 영상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발적 살인 같은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일종의 격분 상태에서 저질렀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날 밤에 언쟁이 있었다고 해도 다시 돌아가서 칼을 집어들었다면 그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점은 닙시 허슬 사건에서 논쟁이 됐습니다. 고의적인 1급 살인이 아니라 언쟁 중에 나온 말싸움 때문에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 사건의 피고인은 무기를 가지러 차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건 격분 상태라고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거죠. 세 번째는 정당방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롭과 미셸 라이너는 훨씬 나이가 많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셸이요. 저는 정당방위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고의성을 부정해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라는 거죠. 맞죠? 제 생각에 아마 마지막 범주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즉, 의뢰인이 오프라나 바버라 월터스와 인터뷰를 한다면 법적으로 심신상실로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오히려 이런 행동이 방어 논리를 해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놀랄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해요. 사실 저는 그를 이 프로그램 스캔들에서 인터뷰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그의 변호사라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런 건 모두 피하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지네요, 니마. 아직 모든 게 너무 초반인 것 같아요. 아직 예비 심리도 열리지 않았다는 걸 저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해요. 하지만 그게 곧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이번 주 안에 예비 심리 날짜가 정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에 대한 당신의 가설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이 기각될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LA에서 진행 중인 또 다른 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셀레스트 리바스 사건인데 변호인 측이 신속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즉각적인 예비 심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갈 때쯤 무언가 변하지 않는 한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살인 사건에서는 타일러 로빈슨 사건에서도 보고 있듯이 말이죠. 알다시피 변호인 측이 원하는 것은 모든 증거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예비 심리를 준비할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라 이 사건이 2027년 이전에 재판에 들어간다면 저는 정말 놀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 측에 있습니다. 이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걸린 사건입니다. 판사들은 보통 변호인 측이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는 전문가들도 확보해야 하고 모든 약물과 약품, 모든 것을 다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곧 재판을 시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예비 심리 날짜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 날짜가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두고 봐야겠죠? 저도 니마 씨 의견에 동의해요. 그에게 제기된 혐의가 중대하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제 말은 사형 가능성도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사형 집행 중단 조치를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정말 중대한 일이죠. 변호인 측은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거예요.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니마 로마니 씨, 오늘 스캔들 출연 감사드립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물론이죠. 시에라 씨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나오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스캔들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고 더 보고 싶으시거나 저와 소셜미디어에서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시에라 길레스피로 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들 에피소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자 시에라 길레스피였고 다음에 뵙겠습니다.